구부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저와 상혁 씨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배웅하는 사람도 붙잡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탁자 위에 놓인 쪽지 하나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와 다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림자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마이너스 상혁 올림. 170억짜리 저택의 문을 나설 때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의 모든 것은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양평의 집은 언덕배기에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나무 숲과 만발한 들꽃에 둘러싸여 있었죠. 크지는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50제곱미터 남짓. 붉은 기와는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랬지만 벽은 튼튼했고 문은 굳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별한 것은 그 집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 집을 다시 고쳐요. 나는 부엌을 꾸미고 꽃을 심을게요. 당신은 꿈꾸었던 것처럼 책을 쓰는 거예요. 어때요? 상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고생하는 거 두렵제 시도현 계속지 않아요.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빚쟁이에게 쫓기며 살아봤고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서 채소를 다듬어 봤고 차가운 맨바닥에서 잠도 잤어요. 저는 고생이 두렵지 않아요. 제가 두려운 건 믿고 사랑할 사람 없이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상혁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가까이 끌어당겨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의 아내가 된 이후 처음으로 저는 그가 진정으로 약해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저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의 나날들은 바빴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낡은 이불을 빨고 집 앞에 작은 채소밭을 가꿨습니다. 상혁 씨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창문을 고치고 전구를 갈고 낡은 책장을 다시 정리했으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서전 집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없으니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상혁 씨를 밖으로 데려가 햇볕을 쬐게 했습니다. 수돗물은 약했고 전기는 불안정했으며 비가 오는 날이면 지붕에서 비가 샜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즐거웠습니다. 처음으로 저와 상혁 씨가 진정한 부부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과 땀방울 그리고 웃음을 함께 나누었으니까요. 한 번은 제가 채소를 다듬고 있는데 등 뒤에서 상혁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아 씨 이리 와봐요. 돌아보니 그의 손에는 작고 낡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단순한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석은 없었지만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죠. 언젠가 당신이 진심으로 내 곁에 남아주게 되면 주려고 간직하고 있었어요. 이제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서류상의 결혼 반지가 아니라 사랑의 반지로. 저는 목이 메어 손을 내밀었고 그는 제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이 결혼을 시작했지만 당신 때문에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계속 머물기 위해 아무런 이유도 필요 없어요. 그저 평생 당신 곁에서 살고 싶을 뿐이에요. 상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기댔습니다. 소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이 마치 축복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10부 마지막 화해. 그날 밤 저는 상혁 씨가 막 쓴 원고를 읽고 있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그의 인생의 단편이었습니다. 그는 사고에 대해, 가족에게 장식품처럼 취급받았던 감정에 대해, 옛 연인이 떠나갔을 때의 고통에 대해, 그리고 신혼 첫날 밤에 대해 썼습니다. 그가 창가에 서서 가방을 든 채 텅 빈 눈으로 서 있던 저를 보았던 그 순간에 대해서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녀가 떠날 거라고 생각했고 원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왔을 때, 나를 위해 첫 우유를 타주었을 때 나는 어쩌면 인생이 나에게 그렇게까지 잔인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저는 원고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일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옛 변호사 친구에게서 온 전화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연아 씨, 이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방금 박 회장님이 스트레스로 쓰러져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는 제 시아버지였고 상혁 씨의 친아버지였으며 우리를 무정하게 집에서 내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전화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 상혁 씨에게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그의 가족과 오랫동안 일해온 변호사였습니다. 안에는 작은 USB와 함께 짧은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혁 군과 연아 씨에게. 두 사람이 그 집에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쓰러지시기 전에 녹음 파일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만약 자신이 말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두 사람에게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들어볼까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상혁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듣고 싶어.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해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질지도 모르지.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상혁아, 내가 이걸 듣고 있다면 아비는 더 이상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뜻이겠지. 박 회장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소처럼 단호하지 않고 쉬고 느리며 피곤해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몹쓸 짓을 많이 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나는 내가 옳다고 믿고 살았다. 나는 명예를 중시하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모든 것은 크고 멋지고 기준에 맞아야만 했다.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인 내가 사고로 반신불수가 되었을 때 나는 두려웠다.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까 봐 두려웠다. 체면을 잃을까 봐 두려웠다. 녹음 속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온 가족 앞에서 평온함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다. 처음으로 내가 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는 자존심으로 서 있었지만 나는 고작돈과 체면으로 서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연아, 내 며느리. 나는 그 아이를 무시했다. 돈 때문에 너와 결혼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 아이가 내게 맞서고 재산을 거부하고 너와 함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것을 봤을 때 나는 그 아이가 내게 어울리는 여자라는 것을 알았다. 저는 가슴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혁아, 만약 기회가 있다면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아들에게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고 죽고 싶지는 않아서다.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상혁 씨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그도 자신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었구나. 저는 그의 손을 조용히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상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감정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 용서는 아니지만 마음이 가벼워졌어. 훨씬 더. 이틀 후 변호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박 회장님이 의식은 찾았지만 말하고 움직이는 능력은 매우 약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한번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 달여 만에 그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박 회장님은 거실 중앙에 놓인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머리는 더 하얗게 새었으며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권위의 불꽃이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가득했죠. 상혁 씨를 보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상혁 씨가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박 회장님은 떨리는 손을 내밀었지만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가쁜 숨과 애원하는 눈빛뿐이었습니다. 상혁 씨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이 하나의 대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제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입니다. 회장님께서 USB를 보내신 후 내용을 변경하셨습니다. 양평집과 소액의 현금은 두 분께 보상 차원에서 즉시 양도될 것입니다. 저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상혁 씨를 바라봤죠. 그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가 체면을 지키기로 선택했다면 적어도 평온하게 떠나실 수 있도록 해드리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날이 어두워졌을 때 떠났습니다. 상혁 씨는 마지막으로 저택을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버지. 에필로그 진짜 행복. 3개월 후 제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피곤하고 메스껍고 입맛이 없었으며 자꾸만 신 것이 당겼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은 초음파 사진을 보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6주가 넘었네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되는 것을 감히 꿈꿔본 적도 없었습니다. 상혁 씨와 결혼할 때 아이가 없을 수도 있다고 각오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진료실을 나와 햇살 아래 서서 초음파 사진을 꽉 쥔 채 한 번도 울어보지 못한 것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에 저는 상혁 씨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간단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가 막 밥그릇을 내려놓았을 때 저는 주머니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당신에게 줄 게 있어요. 상혁 씨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연아 씨, 진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밤늦도록 무언가를 썼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아이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아빠가 너에게 달리는 법을 가르쳐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아빠는 내게 세상의 가장 끔찍한 일들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줄게. 저는 한 줄 한 줄 읽으며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그 남자는 제가 아는 가장 강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배가 하루가 다르게 불러오자 상혁 씨도 변했습니다. 그는 재활치료에 매달렸고 매일 아침 나무 난간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때로는 넘어져 이마가 붓기도 했습니다. 제가 달려가 부축하면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곧 태어나잖아. 내 2발로 직접 아기를 맞이하고 싶어.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곁에 있는 사람을 눈물나게 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분만실에 누워 상혁 씨가 쥐어준 그의 사진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3시간 후 저는 회복실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본 것은 수척하지만 환하게 빛나는 상혁 씨의 얼굴과 제 옆에서 곤히 잠든 작은 천사였습니다. 아들이야. 당신 정말 잘 해냈어.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아이의 뺨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길고 험난하며 눈물로 가득했던 여정의 끝에서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만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민줄라고 지었습니다. 아이가 우리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었듯 다른 사람의 삶에도 밝은 빛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마지막.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새소리와 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상혁 씨가 2번째 책을 쓰는 타자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높은 언덕 위 작은 집, 휠체어에 앉은 남자와 한때 도망치려 했던 여자, 그리고 통통한 아기는 평범하지만 산처럼 굳건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상혁 씨의 책은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한 독자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덕분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누군가 제게 묻습니다. 다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반신 마비인 남편과 결혼할 건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저는 그를 한 번만 선택한 게 아니에요. 평생 매일 그를 선택할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때로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두 다리가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만드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과 동행,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서로의 손을 꽉 잡아주는 용기입니다. 빚 때문에 자신을 팔았다고 여겨졌던 한 며느리는 온 세상이 등 돌렸을 때
상혁 씨 곁에 남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던 상혁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한 인격을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대저택도 상속권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그 모든 것보다 귀한 진정한 가정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 궁지에 처하고 오해받고 배신당하며 심지어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맑은 마음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가며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인생은 분명 우리에게 그에 걸맞은 결말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도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곁에 있는 사람을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때로 행복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곁에 그 사람이 있고 충분한 사랑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평안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